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정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조용하고 가장 무거운 순간이었습니다. 방청석은 숨을 죽였습니다. 전국의 수백만 명이 TV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광장 한복판에서 그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 순간 청와대 본관 2층 집무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날 아침 일찍부터 혼자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비서진 출입이 제한됐고 주요 보좌관들은 대기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부 CCTV 일부는 공식 기록에 따르면 시스템 점검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누군가 커다란 서류 가방을 들고 청와대 후문을 통해 나갔습니다.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탄핵 결정이 내려지기 전 청와대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공식적으로 공개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 내부에 있었던 관계자들, 경호처 직원들, 그리고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흘러나온 증언들을 하나씩 맞춰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탄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의 끝자락에서 카메라가 꺼진 그 공간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식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그러나 분명히 존재했던 그 시간들. 오늘 우리는 그 문을 엽니다. 탄핵 직전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혼자 무엇을 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단순히 정치적 스캔들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고독과 신념, 배신과 집착, 그리고 권력이 인간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탄핵 결정이 내려지던 날 아침 6시. 청와대 관저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 미용사가 본관에 출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공식 허가서 없이 경호처에 별도 안내를 받아서. 이 사실은 나중에 국회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에 의해 처음 제기됐지만 청와대 측은 일정관리상의 통상적 절차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개 일정은 없었습니다. 어떤 기자회견도, 어떤 외부 방문도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외모를 가다듬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새벽에 미용사가?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마치 어딘가로 떠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청와대 기록물 담당 직원 2명이 본관 지하 서류 보관실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1시간 뒤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입고했던 서류 박스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탄핵 결정 전후 72시간 동안 청와대 내부에서 삭제된 디지털 파일의 양은 수천 개에 달합니다. 서버 로그는 일부 덮어 씌워졌고 특정 이메일 계정은 완전히 초기화됐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두 의도적인 증거인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은 너무도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미스터리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탄핵 결정 48시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비선 참모 중 한 명이 서울을 떠났습니다. 공식적인 출국 신고 없이. 여권 기록에 따르면 목적지는 홍콩. 이후 그는 6개월간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고 귀국 후에도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가 가져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최순실이라는 이름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근혜의 인생은 그날 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측근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27살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딸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대신하며 살아온 청춘이었습니다.
어머니 유경수 여사는 이미 5년 전 1974년에 괴한의 총탄에 숨졌습니다. 부모를 모두 총기 사건으로 잃은 그녀는 졸지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청와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정치에서도 공적 생활에서도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약 18년간 박근혜는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긴 공백의 시간 동안 그녀 곁에 있었던 단 하나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최태민, 그리고 그의 딸 최순실. 최태민은 당시 종교 지도자를 자처했습니다. 유경수 여사의 사망 이후 박근혜에게 접근해 어머니의 영혼이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심리적으로 극도로 취약했던 23세 박근혜는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최태민은 박근혜와 함께 유경재단 등 각종 공익재단을 이끌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 KCIA로는 최태민에 대한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최태민은 박근혜 양을 완전히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이 관계는 국가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 본인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딸을 불러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는 듣지 않았습니다. 최태민은 1994년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딸 최순실을 통해 계속됐습니다. 최순실, 정식 직함도 공식 직책도 보안 허가도 없는 여성. 하지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2013년부터 그녀는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실질적인 배후 인물이었습니다.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 수정했습니다. 장관 후보 인사에 개입했습니다. 국가정보원 보고서를 열람했습니다. 그녀의 딸 정유라는 이화여대에 특혜 입학했고 삼성은 그 딸의 승마 훈련을 위해 수십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국정농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단 하나의 태블릿 PC 때문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JTBC 손석희 앵커가 카메라 앞에서 그 태블릿을 펼쳐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대통령 연설문 수정본이 있었습니다. 최순실의 이름이 적힌 파일과 함께. 대한민국은 그날 밤부터 바뀌었습니다. 광장에 촛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만 명, 그 다음 주에는 수십만 명, 그리고 11월과 12월, 매주 토요일마다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폭력 시위였습니다. 박근혜는 처음에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과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2월 9일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박근혜는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진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 권력을 잃었지만 여전히 청와대 안에 머무는 여성. 그녀는 그 석 달 동안 그 거대한 궁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밖에서는 탄핵이 최종 확정되기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는 명확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하지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한민국에는 사실상 2명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선출된 대통령, 그리고 또 한 명은 아무도 뽑지 않은,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정을 움직인 여성. 최순실, 1956년생, 종교 지도자 최태민의 5번째 딸. 그녀의 공식 직함은 없었습니다. 명함도 없었습니다. 청와대 출입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그녀는 하나의 단어로 불렸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답은 박근혜의 개인적 역사에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박근혜는 23세 어머니를 잃고 27의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그녀는 극도로 고립됐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치적 동지도,
가족도, 친구도 진짜 의미에서는 없었습니다. 그 공백을 최순실이 채웠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조언자와 정치인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박근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반드시 최순실과 상의했습니다. 새벽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설문 초안을 팩스로 보냈습니다. 심지어 외교 일정과 관련된 의상 선택까지 최순실의 의견을 구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전직 청와대 비서관 한 명은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보고를 올리면 대통령께서 잠깐 확인해 볼 것이 있다고 하시고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시면 결정이 이미 나 있었습니다. 누구와 통화했는지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의 권한은 단순한 조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전국 경제인 연합회를 통해 대기업들에게 2개의 재단 설립을 요청했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삼성, 현대, SK, LG 등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이 수백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총액은 약 774억 원.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검찰 수사 결과 두 재단의 실질적 운영권은 최순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훈련 지원, 그리고 최순실의 독일 현지법인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이 과정에서 36억 원 상당의 말과 훈련 비용을 직접 지원했습니다. 그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재벌과 대통령실이 한 민간인 여성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순실의 청와대 개입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보고서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올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고서가 도달해야 할 곳이 바로 그 문제의 진원지였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정보기관이 대통령을 감시하면서도 그 대통령을 통제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야 했던 기묘한 상황.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권력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림자처럼, 연기처럼 존재하되 보이지 않는 권력. 하지만 그림자는 빛이 있으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 빛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버려진 태블릿 PC 하나에서. 2016년 10월 24일 오후 JTBC 취재진이 서울 강남구 WK 사무실에서 수거한 태블릿 PC 하나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무실은 최순실과 연관된 회사였습니다. 태블릿 안에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44개의 대통령 연설문 초안, 외교 일정 문서, 인사 관련 메모, 그리고 그 파일들이 최순실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된 기록. 연설문에는 붉은 펜으로 수정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장은 지워졌고 어떤 단어는 바뀌었습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의 공식 발언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에 의해 편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손석희 앵커가 생방송에서 그 태블릿을 공개했을 때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멈췄습니다. 포털 사이트 서버가 일시적으로 과부하 상태가 됐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단 몇 분 만에 관련 검색어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청와대 앞에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뒤 10월 26일에 첫 번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아버지가 총에 맞아 사망한 지 정확히 37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던 시절 힘이 됐다던 인물입니다. 일부 연설문과 홍보물의 표현 등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과는
오히려 불길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시민들이 분노한 것은 단순히 연설문 수정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기밀문서, 인사 개입, 수백억 원의 자금,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20년 넘게 그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 최순실은 그 직후 독일에서 귀국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취재진의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순실이 소환되기 직전 그녀가 사용하던 핸드폰의 데이터가 완전히 초기화됐습니다. 포렌식 수사에서 복구된 파일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누가, 언제, 왜 삭제했는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최순실의 주변 인물들을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그 중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박근혜의 개인 비서로 수년간 대통령 연설문을 최순실에게 전달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정호성은 검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이제 핵심 질문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박근혜는 알고 있었는가? 아니면 몰랐는가? 공식적으로 박근혜는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호성의 진술은 정반대였습니다. 최순실의 측근들의 진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미르재단 관계자들도 청와대와의 모든 연락이 박근혜의 직접 지시 아래 이루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광장의 촛불은 점점 커졌습니다. 11월 첫째 주 20만 명, 둘째 주 50만 명, 셋째 주 100만 명, 넷째 주 150만 명, 그리고 12월 3일 광화문 광장에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 232만 명이 모였습니다. 겨울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수백만 개의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은 청와대 창문에도 닿았을 겁니다. 박근혜는 그 불빛을 봤을까요? 그녀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2월 9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이 선언됐습니다. 찬성 234표. TV 화면에서 숫자가 확정되던 그 순간 국회 앞에 모여있던 시민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침묵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박근혜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청와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될 때까지 그녀는 청와대 관저에 거주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증언입니다. 탄핵 이후 청와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원이 급격히 줄었고 남아있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누가 남고 누가 떠날지 모르는 불안감이 팽배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외부 일정이 전혀 없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관저 안에서 보내셨습니다. 박근혜는 그 석 달 동안 단 한 번도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다. 외부 방문도 공개 발언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청와대라는 성벽 안에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녀를 직접 만난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 최측근 보좌관 한두 명, 그리고 여전히 연락이 닿고 있던 최순실. 검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최순실은 구치소 수감 이전까지 박근혜와 전화통화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재판 과정에서 흘러나온 단편적인 지문들을 종합하면 두 사람은 여전히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간에 청와대 내부에서 의미심장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부터 청와대 기록물 관리 시스템에 비정상적인 접근이 감지됐습니다. 야간 시간대에 특정 파일들이 열람됐고 일부는 복사됐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이 사실을 파악하고
청와대 측에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기록물 이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기록물은 이후에도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라진 기록물이 무엇인지 현재까지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와대 후문을 통해 대형 이삿짐 차량이 출입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관저 내부 정리 목적으로 기재됐습니다. 하지만 그 차량이 무엇을 실어 날랐는지 목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호처 일지에는 차량 번호만 기재됐을 뿐 반출 물품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목격자들은 서류 박스 수십 개와 함께 컴퓨터 본체로 보이는 장비들이 차량에 실리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증언은 이후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제기됐지만 청와대 측은 통상적인 정리 작업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삿짐 차량이 향한 곳은 끝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지키려 했을까요? 무엇을 숨기려 했을까요? 아니면 무엇을 지우려 했을까요? 2017년 3월 10일까지 그 질문들은 청와대 담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7장에서는 탄핵 결정 당일 청와대 내부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들을 시간대별로 추적합니다. 새벽 5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그 6시간 반. 2017년 3월 10일 새벽 5시 30분. 서울의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청와대 후문 경비 일지에는 이 시각 한 인물의 출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담 미용사. 정식 출입 허가서 없이 경호처 직원의 직접 안내를 받아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공식 일정은 없었습니다. 그날 박근혜에게는 어떤 외부 행사도 어떤 공개 발언도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최종 선고가 오전 11시에 예정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미용사였을까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 내부에 있었던 한 관계자는 나중에 한 언론과의 익명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론가 떠날 준비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오전 7시 청와대 비서동에 출근한 소수의 잔류 직원들은 평소와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본관 2층 대통령 집무실과 연결된 복도가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경호처 직원 2명이 복도 입구를 지키고 있었고 비서관들조차 접근이 차단됐습니다. 내부 전화는 연결됐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전 8시 45분 청와대 본관 지하 1층 문서 보관실. 이곳에서 근무하던 직원 한 명이 나중에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날 아침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인물이 보관실에 들어왔습니다. 경호처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특정 캐비닛을 열고 서류 묶음 여러 개를 가져갔습니다. 수령증 같은 건 없었습니다. 서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져갔습니다. 그 서류가 무엇이었는지, 어디로 갔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오전 9시 17분 청와대 정보통신 서버실에서 비정상적인 대용량 데이터 이동이 감지됐습니다. 이후 국가정보원 디지털 포렌식 팀이 분석한 결과 이 시각을 전후해 약 2.3TB 분량의 데이터가 내부 서버에서 외부 저장 장치로 복사된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어떤 데이터였는지, 누가 복사했는지 공식 수사 결과는 끝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3TB. 이것이 얼마나 많은 양인지 감이 오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일반 문서 파일로 환산하면 수백만 페이지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혹은 수년간의 이메일과 통화 기록 전체를 담기에도 충분한 용량입니다.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 광장에는 이미 수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각자의 깃발을 들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수천 명이 배치됐습니다.
헬기 소리가 서울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청와대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오전 10시 48분. 청와대 관저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출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목적지는 알 수 없습니다. 탑승자 명단은 비공개입니다. 이 차량은 약 40분 뒤 청와대로 돌아왔습니다. 선고 시각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21분.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재판관 이정미의 목소리가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을 울렸습니다. 8명의 재판관이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원일치.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이었습니다. 그 순간 청와대 본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고 직후 관저에서 근무하던 직원 한 명이 복도에서 박근혜와 마주쳤습니다. 그 직원은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치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파면 선고가 내려진 뒤 박근혜에게는 청와대를 떠날 법적 기한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즉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근혜는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그 72시간 동안 청와대에서는 조용하지만 숨가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3월 10일 오후 파면 선고가 내려진 직후부터 청와대 내부 출입 기록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드나들었는지. 경호처 일지는 일부가 공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중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는 문서 파쇄기가 작동됐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청와대 행정직원이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파쇄기 소리가 밤늦게까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문서 정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틀간 계속됐습니다. 파쇄된 문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월 11일 새벽 2시 청와대 IT 담당 직원이 서버실에서 특정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접근 권한을 초기화했습니다. 이 작업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파면 이후 청와대 시스템 관리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에게 이전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은 권한대행실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직원은 이후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3월 11일 오전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기록물 이관 협의로 기재됐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자는 2시간 뒤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이후 그는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았고 해당 방문에 대해 단 한마디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3월 11일 저녁 박근혜의 법률 대리인 유영하 변호사가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약 3시간 동안 박근혜와 면담했습니다. 면담 내용은 변호인 비밀 특권으로 보호됩니다. 하지만 면담이 끝난 직후 유 변호사는 청와대를 나오며 기자들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무엇을 위한 준비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 새벽 청와대 경비 초소 기록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30분부터 3시 사이에 청와대 후문을 통해 차량 3대가 출입했습니다. 모두 민간 번호판을 대고 있었습니다. 탑승자 명단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들이 떠날 때 트렁크가 출입 전보다 눈에 띄게 무거워 보였다고 경비 직원이 나중에 진술했습니다. 경비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올 때는 가벼웠고 나갈 때는 무거웠습니다. 트렁크가 내려앉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차량, 무거운 트렁크, 기록되지 않은 탑승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 낮
박근혜는 처음으로 공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짧은 성명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기록된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록되지 않은 것이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끝난 뒤 검찰과 국정조사특위는 청와대 기록물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단순한 행정 실수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라진 것, 인사기록. 박근혜 정권 5년간 이루어진 주요 인사 관련 내부 문건 중 상당수가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장관급 이상 인사결정 과정을 기록한 문서들이 특히 많이 누락됐습니다. 이 문서들이 왜 없는지 청와대 측은 끝까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인사기록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 어떤 이유로 그 자리에 앉게 됐는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인사에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증거도 영원히 묻힌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사라진 것, 청와대 전화기록. 대통령 집무실 직통전화기록은 대한민국 국가기록물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즉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시점부터 파면 직전까지의 전화기록 일부가 공식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술적 오류인지 의도적 삭제인지 공식 수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라진 것, 최순실과의 연락 기록.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박근혜와 최순실 사이의 직접 연락 횟수를 수백 회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는 그 수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삭제됐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을까요? 네 번째 사라진 것, 한 사람.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의 핵심 비선 참모 중 한 명이었던 이 인물은 탄핵 결정 이틀 전 홍콩으로 출국했습니다. 6개월 뒤 귀국했을 때 그는 모든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그가 홍콩에서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지금도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홍콩, 금융기록 추적이 어렵기로 유명한 도시, 계좌 개설과 자산 이전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곳, 그가 왜 하필 그 시점에 그 도시를 선택했는지. 다섯 번째 사라진 것, 정유라의 돈.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독일에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보다 훨씬 많은 자금이 여러 경로를 통해 해외로 흘러갔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독일 계좌, 오스트리아 법인, 그리고 추적이 중단된 몇 개의 페이퍼 컴퍼니. 최종적으로 회수된 자산은 전체 의혹 금액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여섯 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박근혜와 최순실 사이에 실제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재판에서 박근혜는 최순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최순실은 박근혜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박근혜가 2021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을 때 최순실은 아직 수감 중이었습니다. 최순실은 박근혜보다 훨씬 긴 형량을 받았고 훨씬 오래 감옥에 있었습니다. 한때 그림자 대통령이었던 여성, 수십 년간 박근혜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였던 여성. 그녀는 왜 끝까지 보호받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두 사람 사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거래가 있었던 걸까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두 명뿐입니다.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 두 사람 모두 지금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기록한 것은 판결문뿐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것들, 새벽 차량, 무거운 트렁크, 사라진 파일, 홍콩으로 떠난 남자, 파쇄기 소리. 이것들은 아직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숨겨질 뿐입니다. 그리고 숨겨진 것은
언젠가 반드시 나옵니다. 다음 장, 마지막 10장에서는 박근혜의 현재와 이 사건이 대한민국에 남긴 것, 그리고 아직 답해지지 않은 최후의 질문을 다룹니다.